내가 보증을 섰구나. 40년 비단향이 끊긴 적 없는 복덕 포목점 안방. 박씨 부인이 두 며느리 앞에 앉아 그 한마디를 흘리던 새벽이 있었지요. 안주인 박씨 부인 손가락에는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은가락지 하나가 끼어 있었어요. 그 댁에 며느리가 둘. 한 지붕 아래 12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었지요. 그런 박씨 부인이 두 며느리를 앞에 앉혀두고 가문의 빚을 입에 올렸던 것이었어요. 예, 어머님? 보증이라니요? 그게 무슨... 박씨 부인은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조건을 보태었지요. 빚을 갚는 자가 이 가게의 다음 은가락지의 주인이 된다고요. 대체 박씨 부인의 마음속에는 어떤 셈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한 자락 보증이 40년 복덕 포목점을 어디로 끌고 가게 될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달아빠진 문지방 위로 박씨의 손끝이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시아버님 손을 거치고 시어머님 손에 이어 박씨 부인의 손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발길이 밟고 지나간 자리였지요. 결이 달아 반들반들해진 나무 위에서 박씨의 손가락은 무엇을 더듬듯 한 자국 한 자국을 짚어 나갔습니다. 비단향이 40년이야. 혼잣말이 마당의 정적 위로 흩어졌어요. 기둥이 썩으면 향도 사라지는 법이지. 박씨의 시선이 가게 안쪽 비단 더미로 향했습니다. 한때는 한양 상인들도 줄을 섰던 복덕 포목점의 명물이었지만 이제는 그 결마저 어딘가 시들해 보였지요. 박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고는 나직하게 며느리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리 들거라. 두 며느리가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입꼬리를 살짝 올린 채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고, 막내 며느리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지요. 박씨가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40년을 손가락에서 떠나지 않았던 은가락지가 햇빛에 한 번 번쩍였어요. 그리고 또르르 가락지가 박씨의 손가락을 빠져나와 마루 위로 굴렀습니다. 또르르 또르르 가락지는 문지방까지 굴러가 둔탁한 소리를 내며 멎었지요. 가락지가 멎는 그 짧은 순간 박씨의 손가락이 빈자리가 된 자기 손가락의 한 점을 한 번 더듬었어요. 큰 며느리가 흠칫 어깨를 떨었어요. 막내 며느리는 가락지를 향해 손을 뻗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줍지 마라. 박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내가 보증을 섰다. 방 안의 공기가 한 톤 가라앉았지요. 어머니, 보증이라니요. 어디에 무슨 보증을?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만 천천히 두 며느리 사이를 오갔습니다. 빚은 갚아야지. 잠시 뜸을 들이던 박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갚는 자가 포목점의 인장을 받는다. 그제야 큰 며느리의 숨이 짧게 끊겼어요. 답은 너희 손에서 나올 게다. 호롱불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마루 위에 굴러머진 가락지 위로 호롱불의 그림자가 한 번 천천히 지나갔지요.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새벽, 큰 며느리가 짐꾼 둘을 데리고 가게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짐꾼들이 지고 온 보따리에서 풀려나온 것은 화려한 무늬의 비단 덤이었어요. 붉은 모란, 푸른 학, 황금빛 구름. 색만 보면 한양 어느 비단 가게에서도 보기 어려운 물건이었지요. 큰 며느리는 비단 한 자락을 손가락으로 비비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색은 곱지. 다만 결이 좀 무른 물건이야. 짐꾼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아씨, 이런 결로 단량을 받으시려고요? 한 필에 2냥 주고 드렸다. 결이 무르긴 해도 색이 고우니 매무새 잘 잡아 단량에 내놓으면 사흘이면 빚의 절반은 갚지. 손님이 결을 알아보시면 눈 밝은 단골에게는 안 내놓으면 그만이다. 장이 서는 날 잠깐 들른 손님들에게 푸는 거야.
큰며느리의 입가에 자신감이 가득했지요. 막내 동서께서 보시면 한마디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동서가 무슨 안목이 있다고 자수 한 폭 놓느라 사흘을 보내는 위인이야. 그동안 나는 비단 10피를 판다. 그때 마당 한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멎었습니다. 가게로 들어서던 막내 며느리가 그 광경을 보고 서 있었어요. 큰 며느리와 막내 며느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셨어요, 형님. 막내 며느리가 짧게 인사하고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지요. 그날 밤이었어요. 복덕 포목점의 두 방에 호롱불이 나란히 켜져 있었지요. 막내 며느리의 방에서는 호롱불이 한 번 흔들렸어요. 무릎 위에 흰 비단을 펴놓고 막내는 바늘을 들었습니다. 바늘 끝이 비단을 한 번 뚫고 두 번 뚫고 매화 한 송이가 천천히 피어나기 시작했지요. 바늘이 한 번 빗나갔습니다. 아! 막내의 검지에서 붉은 점이 솟아났어요. 막내가 짧게 한숨을 내쉬었지요.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댔다가 호롱불을 한 번 흘끗 보고는 다시 천천히 바늘을 잡았습니다. 새벽 딸기 울 때까지 막내의 바늘은 멎지 않았어요. 매화 한 송이가 두 송이가 되고 두 송이가 가지가 되어 어느새 한 그루 매화나무가 흰 비단 위에 피어 있었지요. 호롱불 두 개가 한 번씩 크게 흔들리고 새벽 빛이 창호지 너머로 스며들었습니다. 큰 며느리의 방에서는 주판 알이 또르르 굴렀습니다. 마룻바닥에 값싼 비단 여러 필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어요. 큰 며느리는 그 더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 필씩 들어 햇빛에 비추어 보았지요. 결이 거친 곳은 안쪽으로 접고 색이 고운 자락은 바깥으로 펴두었습니다. 한 필단량, 32필이면 160냥. 큰 며느리의 입에서 샘이 또박또박 새어 나왔지요. 주판 알이 다시 한 번 굴렀습니다. 빚의 절반이 사흘 안에 큰 며느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호롱불 그림자 안에서 큰 며느리의 눈이 한 번 빛났지요. 사흘 뒤 박씨 앞에 펼쳐 놓을 장부의 그림이 큰 며느리의 머릿속에 이미 한 줄 한 줄 그려져 있었습니다. 복덕 포목점의 두 방에서 두 며느리의 손은 사흘 뒤를 향해 각자의 결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 마당에서 두 며느리가 마주쳤습니다. 큰 며느리는 값싼 비단 보따리를 풀어 손님 맞을 채비를 하고 있었고, 막내 며느리는 밤새 만든 자수 비단을 안고 가게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중이었지요. 큰 며느리의 시선이 막내의 손끝에 머물렀어요. 동서, 그 손가락은 뭐예요? 바늘에 좀 찔렸을 뿐입니다. 하룻밤 손가락 찔러가며 비단 한 폭 만들 동안 나는 10폭을 팔아요. 형님은 그러시겠지요. 큰 며느리의 눈썹이 한 번 꿈틀했어요. 뭐라고요? 막내 며느리가 자수 비단을 아는 손에 살짝 힘을 주었습니다. 형님께서 파시는 비단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기를 빌겠습니다. 큰 며느리의 입이 반쯤 벌어진 채로 멎었어요. 미련한 것. 한참 만에 큰 며느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두 며느리가 서로를 한번 바라보고 다시 등을 돌렸지요. 같은 마당에 서 있었으나 두 사람이 보는 방향은 서로 정반대였어요. 대청 안쪽에서 박 씨가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빈 손가락을 한번 어루만졌어요. 박 씨의 시선이 천천히 두 며느리의 손끝으로 옮겨갔습니다. 값싼 비단을 펼치는 큰 며느리의 손은 빠르고 단단했어요. 손가락 끝이 비단 한 자락의 길이를 한 번에 가늠하고 손바닥이 결을 한 번 쓸어 매무새를 잡았지요. 자수 비단을 접는 막내 며느리의 손은 느리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검지 끝에 어젯밤의 핏자국이 거뭇하게 말라붙어 있었어요. 막내가 비단을 마저 접고는 그 검지를 한 번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박 씨가 작게 한 번 숨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그 입은 끝내 아무 말도 내놓지 않았어요. 장부를 펼치는 소리가 대청마루에 짝 하고 울렸습니다.
큰 며느리가 박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꺼운 장부를 펼쳐 놓았어요. 그 옆에는 묵직한 돈주머니가 한 자루 나란히 놓였지요. 끈을 풀자 은전이 햇빛에 한 번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사흘 만에 비단 100피를 팔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차 있었어요. 한양 상단 빚의 절반입니다. 박 씨가 천천히 장부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어요. 손가락이 종이 위를 한 줄 짚어 내려갔지요. 비단 한 필 단양 또 단양 또 단양. 빠짐없이 단양에 팔린 숫자들이 종이 위에 빼곡했습니다. 단양 시기로구나. 네, 어머니. 한 필도 빠짐없이. 네. 박 씨의 입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고는 웃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종류의 웃음이었지요. 인자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오냐. 박 씨의 손이 큰 며느리의 어깨에 가만히 얹혔어요. 장사치 눈은 이리 밝아야지. 큰 며느리의 어깨가 흠칫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어깨에 닿은 것은 시집 온 지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지요. 큰 며느리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어요.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바닥이 따뜻했지요. 어머니, 되었다. 가서 쉬거라. 큰 며느리는 장부와 돈주머니를 거두어 일어섰어요. 마루를 내려서면서 큰 며느리의 발걸음은 둥둥 떠 있었지요. 해가 한 번 기울고 다시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서리가 내렸다가 녹는 동안 막내 며느리의 방에서는 호롱불이 멎지 않았지요. 이튿날 늦은 아침 막내가 흰 보자기 하나를 안고 대청에 올랐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안에서 자수 비단 한 필이 펼쳐졌어요. 매화 가지가 비단의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한 그루 나무가 되어 뻗어 있었습니다. 매화 송이 하나하나마다 꽃술까지 정교하게 수놓여 있었지요. 어머니, 늦었습니다. 막내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비단 한 필밖에 만들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손가락이 자수 비단 위로 천천히 미끄러졌습니다. 매화 가지를 한 번 짚고 꽃송이를 한 번 짚고 꽃술의 결을 한 번 짚었어요. 비단을 짚는 박 씨의 손가락에는 어느새 다시 은가락지가 끼어 있었습니다. 박 씨는 천천히 일어섰어요. 그러고는 큰 며느리의 돈주머니를 마루 한쪽에, 막내의 자수 비단을 마루 다른 한쪽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묵직한 은전 더미와 한 필의 매화 비단이 마주 보았지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손가락의 은가락지를 천천히 한 번, 두 번, 세 번 돌렸습니다. 가락지가 손가락 위에서 미세하게 회전하는 동안 박 씨의 시선은 돈주머니와 자수 비단 사이를 천천히 오갔지요. 마루의 정적이 길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큰 며느리가 마당에 서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손에 끼인 은가락지를 사흘 전 마루에 떨어졌던 그 가락지를 큰 며느리는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 위에서 가락지가 한 번 더 돌아갔지요. 큰 며느리의 입술이 한 번 달싹였어요. 그러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니라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박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되었다. 어머니? 가서 일들 보거라. 그게 다였어요. 큰 며느리도 막내 며느리도 박 씨가 둘 중 누구를 향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짚어낼 수 없었지요. 막내는 자수 비단을 천천히 다시 접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마당에 선 채로 어머니의 손가락만 보고 있었어요. 가락지가 한 번 더 돌아갔습니다. 박 씨의 손가락 위에서 은가락지가 햇빛을 한 번 받았어요. 40년을 그 자리에 있었고 사흘 전 마루에 굴렀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 가락지였지요. 과연 박 씨의 손가락 위에서 돌아가는 그 가락지는 두 며느리의 무엇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날 밤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쾅, 쾅,
콱. 대문이 부서질 듯 흔들렸습니다. 깊은 밤의 정적이 한순간에 찢어졌어요. 마당에 호롱불이 한 번 크게 휘청였지요. 막내 며느리가 자수를 놓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고 큰 며느리는 자기 방에서 주판을 튕기다가 알이 손가락 사이로 쏟아졌습니다. 쾅, 쾅. 문 열어라. 복덕, 포목점 박씨. 문 열어. 험악한 사내들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어요. 5명, 6명. 지나가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때로 몰려온 자들이었지요. 박 씨가 안방에서 천천히 문을 밀고 나왔습니다. 잠옷 위에 걸친 회색 두루마기가 어깨에서 흘러내릴 듯 헐거웠어요. 누구신가? 한양상단에서 왔다. 보증인 박 씨 맞나? 박 씨가 빗장을 열었습니다. 빗장이 풀리자마자 험상궂은 사내들이 마당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박 씨 앞에 종이 한 장을 거칠게 들이밀었지요. 내 친척 김가놈이 사흘 전에 도망쳤다. 야반도주. 뭐라고요? 한양에서 청나라 짐꾼들에 섞여 빠졌다는 게 어제 확인됐다. 빚은 보증인이 갚는 거다. 사흘 전 마루 위에 굴린 그 보증 선언은 며느리들의 그릇을 시험해 보려 박 씨가 꾸며낸 한 자락 거짓이었지요. 친척의 빚도 한양 상단의 도장도 본래 이 집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저 가락지 하나를 떨어뜨리고 거짓 보증 한마디를 던져 두 며느리가 어떤 손을 내미는지 그것을 보려 한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운명이란 것이 이토록 짓궂은 모양이어서 박 씨가 시험을 위해 빚어낸 그 한마디가 사흘 만에 진짜 형틀이 되어 대문을 두드리고 있었지요. 정말로 한양에 빚을 진 친척이 있었고 그가 정말로 야반도주를 했고 박 씨의 거짓 도장이 어딘가에서 진짜 도장으로 둔갑한 것이었습니다. 종이를 쥔 박 씨의 손이 한 번 흔들렸어요. 그러고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박 씨가 그대로 마당 흙바닥에 주저앉았지요. 두루마기 자락이 흙 위로 펼쳐지고 가락지를 낀 손가락이 흙을 한 줌 움켜쥐었어요. 40년을 손가락에서 떠나지 않았던 은가락지가 그 흙 묻은 손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박 씨의 입에서 마른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정말로? 정말로 빚이 있었단 말이냐? 내가 진짜로 보증을 선 게야. 박 씨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40년 비단결을 다듬어 온 손이 흙을 움켜쥐고 떨고 있었지요. 마당에 호롱불이 그 떨리는 손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마루 한쪽에서 큰 며느리가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한 차례 빠르게 식어갔습니다. 사흘 전 어깨에 닿았던 어머니의 손, 그 인자한 웃음, 장사치 눈은 이리 밝아야지라는 칭찬 그 모든 것의 무게가 흙바닥에 주저앉은 어머니의 모습 위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지요. 큰 며느리의 눈동자가 한 번 가늘어졌어요. 큰 며느리는 돌아섰습니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장롱을 거칠게 열었어요. 입던 저고리 한 벌, 치마 한 벌을 손에 잡히는 대로 끌어쥐고는 작은 보따리 하나에 마구 우겨 넣었지요. 매듭도 제대로 짓지 못한 보따리가 한 손에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는 보따리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마당으로 다시 나선 큰 며느리 앞에 박 씨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있었어요. 큰 며느리의 발걸음이 어머니 옆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치맛자락이 박 씨의 어깨를 살짝 건드렸지만 박 씨는 그저 흙바닥의 한 점만을 가만히 보고 있었지요. 흙 묻은 손가락 위에서 가락지가 한 번 둔하게 빛났습니다. 비키세요. 박 씨가 흙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다만 큰 며느리의 얼굴을 한 번 가만히 보았습니다. 그 시선 앞에서 큰 며느리의 발이 한 번 멎었어요. 왜 그런 눈으로 보십니까?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인장이라니요. 상단이라니요. 친척이 야반도주를 한 마당에 무슨 인장이 있고 무슨 상단이 있단 말입니까? 삶의 출로 갚을 빚이 아니지 않습니까? 빚더미 위에 인장을 꽂은들 인연에게 무엇이 남는단 말이에요. 박 씨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이 집에서 12년입니다, 어머니. 12년을 무엇하러 살았습니까? 평생 남의 빚이나 짊어지고 살라고요? 박 씨의 시선이 큰 며느리에게서 천천히 떨어져 흘바닥에 가락지로 옮겨갔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2년은 가겠습니다. 큰 며느리는 보따리를 고쳐 메고 채권자들 사이를 어깨로 헤치며 지나갔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더 이상 자신을 좇지 않는다는 것을 큰 며느리는 등 뒤로 분명히 느꼈지요. 대문이 한 번 흔들리고 큰 며느리의 등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당에 박 씨 혼자 남았어요. 흘바닥에 두 손을 짚은 채 박 씨는 한참 동안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가락지를 낀 손가락이 흘 위에서 작게 떨렸지요. 그 떨림은 빚의 무게 때문인지 며느리의 등 때문인지 아니면 그 너머의 무엇 때문인지 박 씨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누군가의 손이 박 씨의 흙 묻은 손 위에 가만히 얹혔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막내 며느리가 박 씨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요. 막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박 씨의 차가워진 손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검지 끝에 어느 밤의 핏자국이 거뭇하게 말라붙은 그 손이었지요. 막내의 손도 사실은 떨고 있었어요. 채권자들 앞에서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여주었지만 그 눈빛 뒤에서 막내의 손가락은 씨의 가락지 결을 한번 끌어주며 자기 떨림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막내가 박 씨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마당의 채권자들을 한번 둘러보고는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밤은 일단 돌아가 주십시오. 내일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채권자들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우두머리가 무어라 으르렁거렸지만 막내의 흔들림 없는 눈빛 앞에서 결국 발길을 돌렸지요. 대문이 닫혔어요. 막내가 박 씨의 차가운 손을 자기 두 손으로 한 번 더 가만히 감쌌지요. 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막내의 손등만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안방에 호롱불이 한 번 영문 모를 결로 크게 휘청였지요. 마치 무엇인가 더 큰 것이 이 댁의 처마 끝을 막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과연 이 댁에 다가오고 있던 그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막내는 박 씨를 부축해 안방으로 모셨습니다. 박 씨를 아랫목 보료 위에 앉혀두고 막내는 부엌으로 갔어요. 식어가던 가마솥에 다시 불씨를 살려 미음 한 그릇을 데웠지요. 잘게 빻아둔 쌀에 물을 넉넉히 잡고 솥바닥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미음이 보약해 끓어오르자 사기 그릇에 한 국자 떠 담았어요. 부엌에서 안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막내의 시선이 한 번 마당을 스쳤습니다. 큰 며느리가 떠나며 흩어놓은 값싼 비단들이 가게 안쪽 마루에 그대로 쌓여 있었지요. 떠나는 손에 거칠게 부어졌는지 한 자락이 마룻바닥까지 늘어져 호롱불 가까이 닿아 있었어요. 막내의 발걸음이 한 번 멎었다가 다시 안방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박 씨에게 미음부터 가져다 드리는 것이 먼저였지요. 어머니, 한 모금만이라도 드셔요. 막내가 미음 그릇을 두 손으로 받쳐 박 씨 앞에 놓았어요. 박 씨의 손가락이 천천히 그릇 옆을 끌어쥐었습니다. 가락지 낀 그 손가락이 사기 그릇의 차가운 결을 한 번 더듬었지요. 그러나 그릇은 입까지 가지 못했어요. 박 씨의 손가락이 그릇 옆에서 잠시 멎었다가 그대로 다시 무릎 위로 내려왔습니다. 한 모금도 넘기지 못한 채 호롱불이 한 번 깜빡였어요. 안방의 정적 속에서 박 씨의 가락지 낀 손이 무릎 위에서 미세하게 떨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타닥 하는 소리가 났어요.
처음에는 마른 나무 한쪽이 갈라지는 소리인 줄 알았지요. 박 씨의 어깨가 한 번 움찔했습니다. 막내가 가게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타다닥, 타다다닥. 소리가 빠르게 늘어났지요. 가게 살창 안쪽이 한순간 붉어졌습니다. 불이야. 골목 끝에서 야경꾼의 목소리가 찢어졌어요. 빚쟁이들이 휩쓸고 간 마당이 제 한숨을 돌리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불이 난 것이었어요. 한 자락 시련이 끝나기를 기다려 다음 시련을 보내주는 법이 없는 것이 이런 댁에 닥치는 운명의 모진결이었지요. 땡, 땡, 땡. 종소리가 따라 울렸지요. 화르르 가게 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한 번 솟구쳤습니다. 명주에 물만 들인 싸구려 비단들이 한꺼번에 타올랐어요. 한 필이 타기 시작하자 옆에 10필이, 다시 그 옆에 20필이 통째로 화염에 휩싸였지요. 불이야, 복덕 포목점의 불이야. 옆집 담장 너머에서 비명이 났어요. 우리 집까지 옮겨 붙겠다. 물 길어. 마당이 한순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마을 사내들이 신발도 제대로 못 신은 채 우물로 달려갔지요. 들통이 오가고 동이가 오가고 이웃집 안악들까지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뛰어나왔어요. 우물 두레박이 쉴 새 없이 오르내리고 누군가는 거적을 들고 와 옆집 담장에 덮었습니다. 쿵. 가게 들보 한 줄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진동이 발바닥까지 전해졌지요. 불길이 단번에 지붕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박 씨가 안방 문턱을 넘었어요. 미음 그릇을 무릎에서 밀어내고 두 손으로 마룻바닥을 짚어 일어선 길이었지요. 두루마기 자락이 마룻바닥에 끌리는 것도 모른 채 박 씨는 마당으로 휘청이며 나섰어요. 가락지 낀 손이 가슴께를 한번 끌어쥐었습니다. 우리 가게. 박 씨의 입에서 마른 신음이 터졌어요. 우리 복덕이. 시부모님 손때가. 박 씨가 우물가로 한 발짝 다가갔습니다. 마을 사내 하나가 마침 들통 하나를 우물 옆에 내려놓는 참이었지요. 박 씨가 그 들통의 손잡이를 떨리는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나 박 씨의 다리가 한 번 풀렸습니다. 박 씨의 입술이 한 번 달싹였습니다. 두 대를. 목소리가 새어나오지 않았지요. 두 대를 내 손에서. 박 씨의 가락지 낀 손이 가슴께를 한 번 가만히 짚었어요. 박 씨의 두 눈가에 천천히 물기가 어렸어요. 골목 끝에서 다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온 것은 그때였어요. 가쁜 숨, 미끄러지는 신발, 누군가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소리. 큰 며느리였습니다. 밤사이 어디로 갔던 것인지 머리는 흐트러지고 옷고름은 풀려 있었지요. 한 손에는 내던진 보따리도 없었고 신발 한 짝은 어디서 벗겨졌는지 한쪽이 맨발이었어요. 큰 며느리는 마당으로 들어서자마자 들통을 들고 달려가던 마을 사내 하나와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사내가 휘청이며 물을 한 번 흘렸지요.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사내가 큰 며느리를 한 번 흘겨보고는 다시 가게 쪽으로 달려갔어요. 큰 며느리가 그 자리에 멎었습니다. 그러고는 가게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지요. 타오르는 가게. 자기가 사흘 만에 100필을 팔아 단양씩 매출을 올린 그 가게가 이제 화염 속에서 검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다 휘청였습니다. 마을 안악 하나가 그녀의 팔을 잡았지요. 들어가지 마시오. 들보가 또 무너집니다. 큰 며느리는 그 손을 뿌리쳤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마당 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손이 흙을 그어쥐었고 다른 한 손이 가슴을 2번, 3번 내리쳤지요. 내 비단, 내 돈, 내 비단이 내 비단들이 큰 며느리의 절규가 새벽 마당을 찢었어요. 흙을 움켜쥔 손이 가슴을 다시 한번 쳤습니다. 이 손의 12년이 저기서 타고 있어. 목소리가 갈라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들통을 들고 큰 며느리 옆을 지나갔지만 누구도 그 절규를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큰 며느리는 그 흙바닥에서 일어서지 못한 채로 타들어가는 가게를 향해 두 손을 한 번 뻗었습니다. 잡히는 것은 흙뿐이었지요. 쿵. 가게의 지붕 한쪽이 통째로 무너졌어요. 불티가 한 번 크게 솟구쳤지요. 옆집 담장 너머로 불씨 한 점이 날아가 거적 위에 떨어졌습니다. 물 더 마을 사내들의 손이 빨라졌어요. 우물 두레박이 더 빠르게 오르내리고 들통이 비는 자리마다 다른 들통이 채워졌지요. 박 씨와 막내도 우물가에서 들통을 길어 올렸습니다. 박 씨의 가락지 낀 손은 이미 들통 손잡이에 자국으로 붉어져 있었고 막내의 무명 저고리는 물에 젖어 무겁게 늘어졌지요. 박 씨의 흰 머리에 그을음이 묻고 막내의 머리카락 끝에도 검은 재가 묻었어요. 두 사람은 마을 사내들 사이에 섞여 한 통, 또 한 통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흘바닥에 무릎 꿇은 큰 며느리 옆을 들통든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지나갔어요. 누구도 큰 며느리에게 일어서라 하지 않았고 큰 며느리도 일어서지 못했지요. 마당의 모든 사람이 가게가 타는 그 한 자리만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은 이내 사그라들었어요. 마을 사내들의 들통질이 한 시즌 가까이 이어진 끝이었지요. 마지막 잔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우물가에 주저앉았어요. 누구는 그을린 얼굴을 손등으로 닦았고 누구는 빈 들통을 우물가에 내려놓았지요. 새벽빛이 어슴풀의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있던 자리에는 검은 잿더미만이 남아 있었어요. 기둥 두엇이 까맣게 그을린 채 비스듬히 서 있었고 그 발치에 회색 재가 무릎까지 쌓여 있었지요. 잿더미 위로 작은 바람이 한 번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에 검은 부스러기들이 일어났어요. 붉은 모란이 한 조각, 푸른 학이 한 조각, 황금빛 구름이 한 조각. 사흘 전 큰며느리가 자랑스럽게 펼쳤던 그 화려한 비단들이 이제 형체도 없이 검은 재가 되어 새벽 바람에 실려 마당 위로 천천히 흩날렸지요. 흘바닥에 무릎 꿇은 큰며느리의 머리 위로 우물가에 주저앉은 박 씨와 막내의 그을린 머리 위로 검은 부스러기들이 눈송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마당의 모든 소리가 들통질도 종소리도 비명도 모두 사라진 자리에 다만 재가 흩어지는 그 소리 없는 풍경만이 남아 있었지요. 새벽 마당 위로 재가 된 비단 조각들이 소리 없이 천천히 흩어져 갔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발걸음 소리가 났어요. 도각, 도각. 마을 사람들의 집신 소리가 아니었지요. 가죽신이 마른 흙길을 짚는 소리였어요. 막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씨도 우물가에서 골목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골목 모퉁이를 돌아 마당으로 들어선 자는 옷차림이 정갈한 중년 부인이었습니다. 회색 두루마기에 옅은 자줏빛, 비단 옷고름,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부인은 잿더미가 된 가게 앞에서 한 번 멎었습니다. 그러고는 잿더미를 한 차례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부인의 시선이 우물가의 박 씨를 한 번 스치고 흙바닥의 큰 며느리를 한 번 스치고는 잿더미 가까이 선 막내에게 멎었지요. 부인이 막내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잿더미 한 발 앞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는 고개를 한 번 가만히 숙였어요. 포목점 막내 며느님. 부인의 목소리가 마당의 정적을 한 번 갈랐지요. 부인이 막내 앞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잿더미 한 발 앞에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한 번 가만히 숙였어요. 윤 씨 부인. 막내의 입에서 작게 이름이 새어 나왔습니다. 지난 봄 우리 집 시어머니 마지막 자리에 며느님 매화 자수 비단을 걸어드렸지요. 마지막 한 해는 말씀도 거의 못 하시던 분이 며칠 만에 입을 여셨습니다. 봄이 왔구나 하고요. 부인의 시선이 한 번 먼 곳을 보았습니다. 매화 한 송이 한 송이가
어머님의 마지막 꿈이 되어 드린 셈이지요. 부인이 들고 온 보따리를 막내 앞 흘바닥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보따리가 풀리자 안에서 백미한 말과 묵직한 은전 자루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가게가 일이 되었다는 소식 어젯밤 늦게 들었습니다.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만 늦었지요. 부족하나마 다시 가게를 일으키시는데 보태시라고요. 큰며느리의 시선이 그 보따리에 멎었습니다. 백미한 말, 은전 자루, 한양 객주집 안주인이 손수 들고 와 막내 앞에 풀어놓은 보따리. 큰며느리는 흙바닥에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보따리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윤씨 부인이 막내에게 한 번 더 깊이 인사하고는 박씨가 있는 우물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씨 앞에서도 허리를 굽혔지요. 마님께서도 무탈하시어 다행입니다. 박씨도 평상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마주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해가 한낮을 향해 기울어 갔어요. 골목에서 마당으로 들어오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양반댁 마님 한 분, 5해 전 혼수 비단을 막내에게 맡겼던 노부부, 한양에서 인근 고을에서 막내의 솜씨를 기억하는 분들이 줄을 지어 골목을 들어섰지요. 단골 한 분 한 분이 박씨 앞에 와 깊이 허리를 굽혔어요. 보따리가 풀리고 무명한 필이 놓이고 들기름 한 항아리가 놓이고 일꾼 둘을 데리고 온 분도 있었지요. 박씨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한 분 한 분에게 천천히 마주 인사하셨습니다. 막내가 박씨 곁에 함께 서서 단골들의 손을 한 번씩 가만히 끌어주었어요. 고맙습니다. 박씨의 입에서 한마디가 새어나오고 다시 한마디가 새어나왔지요. 40년 가게가 잿더미가 된 자리에 그 가게의 비단을 기억해 한달음에 달려와 주신 분들, 박씨는 그 마음들 앞에서 무어라 더 보탤 말씀을 찾지 못했어요. 박씨의 두 눈가에 한 번씩 물기가 어렸다 마르곤 했습니다. 처마 밑 제비집이 비어가던 자리에 새 들보가 한 줄 올라갔습니다. 잿더미가 치워진 자리에는 굵은 소나무 기둥이 두어 다시 세워졌지요. 단골들이 보낸 일꾼들이 한 달 가까이 마당을 오갔고 막내 며느리는 그 사이를 종종 걸음으로 누비며 새 가게의 모양을 잡아갔어요. 우물가에는 새로 베어온 무명한 두름이 햇볕에 말려지고 있었고 안방 부엌에서는 일꾼들의 점심 짓는 연기가 하루에 2번씩 피어올랐지요. 복덕 포목점에 새 살창이 끼워지는 날 마당에 처음으로 다시 물레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새 가게 안쪽에서 큰며느리가 무명한 자락을 무릎 위에 펴놓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무명의 결 위를 한번 천천히 미끄러졌지요. 손톱 끝으로 결을 한번 긁어보고 결을 따라 손바닥을 한번 쓸어보고 햇빛에 비추어 오를 세어보았습니다. 사흘 전 값싼 비단 한 필을 거칠게 잡아당겨 펼치던 그 손이 이제는 무명한 오래 굵기를 손끝으로 가늠하고 있었어요. 큰며느리의 옆에서 단골 윤씨 부인이 차분한 목소리로 일러주었지요. 이 결은 한양보다 충청 무명이 한결 곱습니다. 2푼 더 주더라도 충청 것을 드리세요. 2푼. 큰며느리가 작게 되뇌었어요. 사흘 전 같았으면 2푼 싼 쪽으로 손이 먼저 갔을 자리였지요. 그러나 이제 큰며느리의 손가락은 무명의 결을 한 번 더 어루만진 다음에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푼 더 주지요. 큰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사흘 전의 자신감도 화재 새벽의 절망도 없었어요. 다만 결을 가늠하는 사람의 조심스러움이 한결 섞여 있었지요. 같은 시각 안방에서는 막내 며느리가 새 장부 한 권을 펼치고 있었지요. 붓을 든 손이 장부의 한 줄을 써 내려갔습니다. 무명 한 필 들여 다푼, 자수 한 폭 사흘, 일꾼 끼니 한 끼 2푼. 막내의 손가락이 한 번 멎었습니다. 자수 한 폭의 사흘이면 한 사람 손에서 한 달에 10폭.
막내의 입에서 작게 혼잣말이 새어나왔지요. 10폭이면 5냥. 그러나 일꾼 둘을 더 들이면 한 달에 30폭이고, 그러면 15냥. 붓끝이 종이 위에 한 줄을 그어 내려갔어요. 사흘 전 호롱불 아래에서 매화 한 송이를 수놓던 그 손이 이제 셈을 하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셈은 큰며느리의 단양식의 셈과는 결이 달랐습니다. 솜씨를 셈에 얹은 자의 셈이었고, 솜씨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가늠하는 자의 셈이었어요. 해가 한낮으로 기운 무렵 박 씨가 두 며느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두 며느리가 안방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큰 며느리는 무명을 살피던 손에 묻은 결가루를 한 번 털어내고, 막내는 닦은 바늘과 가위를 작업방 한쪽에 모셔둔 다음이었지요. 박 씨가 두루마기 안쪽에서 작은 노란 보자기 하나를 꺼냈어요. 보자기를 마루 위에 천천히 풀었습니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두 가지였지요. 40년을 박 씨의 손가락에서 떠나지 않았던 은가락지 하나, 그리고 그 옆에 명의가 적히지 않은 빈 문서 한 장이었어요. 문서의 첫 줄에는 복덕 포목점 인장 양수증이라 쓰여 있었지요. 그러나 양수받는 자의 이름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두 며느리의 시선이 그 빈 자리에 멎었어요. 포목점은 박 씨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꾸민 일이긴 하다만 보증을 섰다 했을 때 사흘 만에 그 절반을 갚은 건 큰애의 셈이었지. 잿더미가 된 가게의 단골들이 한달음에 달려와 다시 들보를 올린 것은 막내의 솜씨였고, 박 씨가 두 며느리를 한 번씩 보았습니다. 그러나 시아버님 손에서 이 시어미 손으로 넘어온 이 비단 가게는 셈만으로도 솜씨만으로도 이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 이 시어미가 40년을 한 손에는 주판을 쥐고 한 손에는 바늘을 쥔 채로 그 두 자락을 함께 다듬어 온 자리였다. 박 씨의 손이 노란 보자기를 다시 천천히 묶었습니다. 빈 문서도 가락지도 보자기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박 씨는 그 보자기를 두루마기 안쪽에 도로 넣었지요. 너희 둘 다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박 씨가 두 며느리를 보았어요. 큰 며느리의 입이 한 번 달싹였고, 막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시선을 떨구었지요. 큰애는 막내의 솜씨를 보거라. 막내는 큰애의 셈을 보거라. 너희 둘이 서로의 결을 한 자락씩 익혀가는 그날에 이 가락지의 다른 한 짝이 어느 손에 끼이게 될 것인지가 비로소 정해질 것이다. 박 씨의 시선이 두 며느리의 빈 손가락에 한 번 더 머물렀지요. 그 시선에는 며느리들 모르게, 그러나 분명한 결로 다음을 기다리는 사람의 눈빛이 한 줄 섞여 있었어요. 가서 일들 보거라. 두 며느리가 물러간 안방에는 박 씨 혼자 남았어요. 해가 서쪽으로 한 뼘 더 기울었지요. 박 씨가 보료에서 천천히 일어나 안방 살창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살창 너머로 마당이 보였어요. 새 가게 안쪽에서 큰 며느리가 무명한 자락을 무릎에 펴놓고 있었지요. 사흘 전 값싼 비단을 거칠게 펼치던 그 손이 이제는 무명한 오래 굵기를 손끝으로 가만히 가늠하고 있었어요. 단골 윤씨 부인이 큰 며느리 옆에 앉아 무어라 일러주는 소리가 살창 너머로 한결 들려왔습니다. 가게 다른 한쪽에서는 막내가 새 장부를 무릎에 펴놓고 있었지요. 사흘 전 호롱불 아래에서 매화 한 송이를 수놓던 그 손이 이제는 붓을 들고 장부의 한 줄을 짚어 내려가고 있었어요. 솜씨 위에 셈을 얹은 자의 손이었지요. 가끔 한 며느리가 다른 며느리에게 무어라 짧게 묻고 다른 며느리가 또 짧게 답하는 소리가 살짝 너머로 한결 섞여 들려왔습니다. 박 씨의 가락지 낀 손이 살창 가장자리를 가만히 짚었어요. 손가락이 한 번 떨렸지요. 사흘 전이었어요. 박 씨가 두 며느리 앞에 앉아 가락지를 마루 위에 굴리던 그 새벽이 박 씨에게는 평생 가장 무거운 한 자락이었습니다. 거짓 보증 한마디가 진짜 빚이 되어 흙바닥에 무릎이 꺾이던 그 밤도
40년 비단 가게가 잿더미가 되어 평상에서 못 흘린 눈물이 마르던 그 새벽도 모두 박 씨가 자기 손으로 시작한 한 자락 시험이 어디까지 갈지 가늠하지 못한 채 지나온 시간들이었지요. 클바닥에 무릎 꺾인 그 밤에 자기 손을 가만히 잡아 일으켜 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은 박 씨가 며느리에게 평가의 자리에서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그저 시어미의 가슴 안에 한 자리, 평생 남는 빚이었어요. 그 시간들이 박 씨의 가슴 안에서 한 번 천천히 흘러갔어요. 그리고 지금 살창 너머에는 사흘 전과는 다른 두 손이 있었습니다. 박 씨의 두 눈가의 옅은 물기가 한결 어렸습니다. 내 며느리들이로구나. 박 씨의 입에서 한마디가 흘러나왔어요. 사흘 전 마루 위에 가락지를 굴리던 그 새벽 이후로 단 한 번도 새어 나온 적 없는 한마디였지요. 며느리들 앞에서는 끝까지 보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박 씨의 입가에 미소가 한 줄 깊게 번졌어요. 살짝 너머로 마당의 물레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 위에 두 며느리가 무어라 짧게 주고받는 말소리가 한결 섞여 들어왔어요. 늦은 오후의 햇빛이 살창 한쪽으로 비스듬히 들어 박 씨의 가락지 낀 손등 위에 가만히 내려앉았지요. 복덕 포목점 마당에는 사흘 전 잿더미가 되었던 자리에 다시 비단향이 한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손에서 박 씨 손으로, 박 씨 손에서 다음 손으로 두 대를 이어온 그 향이 새 들보 아래에서 또 한결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어머니의 지략 시리즈 또 다른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